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규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논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논어는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도 가장 널리 소개된 동아시아 고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논어가 읽혔고 학습이 되었고 가보경장 이후에도 1908년에 육당 최남선이 소년논어를 번역한 이래로 많은 논어 번역서들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략 1년에 5종 정도의 논어와 공자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1년에 한 50여 종 가까운 책들이 논어와 공자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논어는 그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고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어는 제목부터가 좀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보통 논어라고 하면 논어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들은 많습니다. 예컨대 한서 예문지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청대 고정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어의 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두고 어라는 것이 말씀 어자니까 스승의 말씀을 논천했다, 편집했다 이렇게 의미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이 제자들과 토론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모은 것이 논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논어의 제목이 금방 말한 것의 의미를 더 넘지 않는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맹자도 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자도 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자도 그 책을 장자가 지었다기보다도 장자의 제자들이나 장자의 후예들이 그 책을 지었기 때문에 스승의 말이나 혹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을 편집한 것일 수 있고, 또 그 속에는 스승의 말과 스승이 아닌 또 무수한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맹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논어는 공자라 하지 않고 논어라고 합니다. 맹자를 논어라 하지 못하고 장자를 논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논어에는 맹자나 장자나 묵자나 순자나 이런 책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듯도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테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전의 이름의 역사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초기 경전의 이름은 아주 지극히 그 성격을 한 글자로 잘 드러내는 그런 이름들로 지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경에 시, 서, 역이 있습니다. 시는 말 그대로 노래라는 뜻입니다. 주남, 소남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민간가요를 모으고 그 다음에 아와 송을 모아놓은 것을 그 노래 시집을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 주나라의 역사까지 고대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록물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도 책을 일본에서는 서물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고 기록물, 문서 이런 뜻입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는 것은 붙은 말이고 역이라는 것에서 변화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와 서와 역이라는 것은 그 글자 하나로 책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이름 붙이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저는 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글자죠. 역시 앞에 시, 서, 역과 마찬가지로 그 책의 성격 혹은 내용을 약약하게 두 글자에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논어는 이런 이름 붙이기의 전통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어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어를 편찬한 분들은 공자의 제자점 되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편찬한 내용은 자기 스승의 스승인 공자의 말씀과 행동, 이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논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인물은 아무래도 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에 태어나셔서 살아갔던 분인데 태어난 곳이 이구산에 그냥 돌로 된 굴입니다. 그 굴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나중에 성인으로 추앙받으셨죠. 공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물어볼 때 흔히 학자들은 인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자에게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자는 인을 주창한 사람 혹은 예의 신봉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논어를 처음 펼치면 기대와 달리 인이라는 글자나 예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고 논어의 맨 첫 장에 학자가 나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학자의 논어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개인을 말하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는 개인과 성장하는 개인이 어떻게 연대하느냐, 이 문제를 공자는 평생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논어라는 책이 명자나 혹은 묵자나 순자나 이런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자의 무수한 제자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공자의 제자들과 공자가 비할 데 없는 인간적 유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학단이라고 하면 공자와 함께 그를 따르던 무수한 제자들을 반저당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학이 시섭지면 불역연로와 유봉이자 원방내면 불역낙화 하는 배울학자와 그 다음에 벗이라는 붕자는 바로 성장하는 개인과 그들의 순수한 유대를 그 다음에 공자학단의 아이덴티티를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화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 것, 사회에 자기들의 능력을 알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사회의 부조리한 신분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에 그 다음에 성장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내면적 기쁨을 즐기는데 그치는 다소 퇴행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지만 사실 공자학단은 오직 배움 하나로 사에서 대부로 올라가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자의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공후로 태어나거나 백자남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귀족의 삶을 살았고 공자와 같이 매우 미천한 사람들은 평생토록 사회도 잘 오르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에 올라도 대부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 배움, 학 하나로 자신을 대부의 반열에까지 스스로 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대부로 만들고 정계에 진출시켰죠. 그러면서도 공자는 절대 한 번도 다른 대부들에게 혹은 위정자들에게 자신들을 등용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당시 시대의 계급사회가 부조리하다고 외친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강고한 신분계급사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갔던 거죠. 공자학단의 아이덴티티는 학을 통해서 조용한 혁명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혁시킨 것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고했던 신분제 사회를 바꾼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학단에서 이 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자는 사의 중요성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그 이후로도 여러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순자의 경우에도 구원학편에 학에 대해서 매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 묵자도 제일 처음에 사를 친해한다 라는 편이 나와 있습니다. 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장하는 사가 국가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와 역할을 하는지를 새삼 자각하게 된 것인데, 그 첫 소리가 바로 논어의 하기 시섭지면 불욕열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 논어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논어의 책 이름과 첫 장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몇 번 더 논어와 장자, 논어와 순자, 논어와 목자 등을 비교해 가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